네, 2월 22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어디를 가나 뭐 우크라이나 이제 좀 네. 실증이 나지만 또 이게 닥친 현실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뭐 전 세계가 그냥 뭐 다 급락하고 있죠. 네. 예. 지금 나스닥 선물이 지금은 2.5% 빠지고 있어서 오늘 밤은 더 무섭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네요. 이 전쟁을 대상으로 이 주제를 놓고 어떤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이라든가 뭐 대응 전략이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들의 투심은 다른 데로 달았고 짜증 날 대로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뭐 어떠한 액션도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올라왔다고 해서 매도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반등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렇죠. 빠진다라고 해서 뭐 매도로 해가지고 더 싸게 산다 이런 전망 또한 뭐 제시해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극명하게 갈려 있죠. 좀 뭐 2,400, 2,500을 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전쟁에 준하는 이야기들의 무게 비중을 가져가시는 분들이라 생각할 수 있고, 반등을 얘기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시장이 이제 전면전까지는 갈 수 없다라는 점, 그럼 시장의 상당 부분이 악재는 녹아져 있는 과정 속에서 어떤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점이 아니냐라는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양쪽 사이드의 의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런 답답한 시장이 언제쯤 끝날지라는 좀 막연한 좀 두려움도 있고, 좀 어떤 시장의 햇빛 전망도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이지만, 이런 데 안에서도 큰 그림과 단기 전략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놓고 마음의 준비를 해놓는 것이 이후의 시장에 다시 언젠가 꽃은 피거든요. 증시는 언제나 영원히 망할 것 같지만 거짓말처럼 그때가 몇 시였네라는 말을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잘했다라는 판단을 지금의 나에게 칭찬을 해주기 위해선 지금도 골치 아프지만 또 다른 분석과 또 다른 시장의 전망에 대응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 어디 과도기를 지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그 양쪽 사이드로 긍정적인 면, 비관적인 면, 양쪽 사이드로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제 그런 시나리오,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좀 많이 짜증나시겠지만 저희 되게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방송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슈들을 좀 희망론, 햇빛론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조금 어둠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과 이렇게 두 의견으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일단 우리 먼저 그 어떻게 좋은 걸 먼저 얘기해야 되나, 나쁜 걸 먼저 두들겨 맞아야 되나, 악재를 먼저 얘기할까요? 좋은 것부터 얘기할게요. 좋은 것부터. 좋은 것부터 얘기하고, 악재를 얘기하고 희망적인 얘기해야 이게 아니야, 먼저 충격을 받아서 안 되나? 좋은 거 먼저.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는데 이 스토리들을 풀어가는 과정을 제가 생각해 보니 좋은 것부터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럽시다. 자, 좋은 것부터 얘기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과 러시아는 전면전할 상황이 아니다. 특히 러시아가 지금 전면전으로 싸움해가지고 득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금융 제재부터 모든 것들이 다 막히게 되는데, 그리고 그렇지. 실제로 러시아 금융자산이 다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회수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면전 들어갔었을 때 러시아가 얻을 실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긴장감의 끈을 오래 유지하고 간다면 러시아나 미국이나 서로 득볼 것이 많다 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화제되고 있으니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러시아는 산유국이니까 유가 상승이 당연히 이제 꿀빨 수 있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좀 따뜻한 이슈일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지금 푸틴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이런 전쟁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지지율, 이런 집결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을 좀 장기전으로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다들 공감하시라 생각이 들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산유국으로서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이 나쁘지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이 모든 책임이
달러를 많이 풀어서 너 때문이잖아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유가가 올라갔으니 책임의 전가,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명분이, 새로운 명분이 제시된다. 사실 이렇게 하기하면 그건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분들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명분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야 달러 패권을 기본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다는 점, 거기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틀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유가가 $100 오게 된다고 한다면 친환경이 다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막 강대강으로 점점 더 점차 이렇게 좀 더 강화되어 있었을 때, 확전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란과 캡상하면서 이제 이쪽은 원유가 풀려나가는 그렇죠. 이슈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미국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실제로는 러시아와 나토의 문제인데 미국이 먼저 나서서 지금 개입을 했잖아요. 러시아 전쟁한대, 침공한대, 자기네들이 먼저 호들갑을 떨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저께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전쟁 안 한다라고 러시아는 일축을 계속 계속 안 한다라고 그랬는데 미국이 나서서 계속 불씨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은 내심 다른 목적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 그것이 중국을 고립화한다라는 걸로 귀결시키면 다 맞아 떨어져요. 사실 중국에다가 원유를 공급했던 것이 이란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원유를 공급하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원유 세계 최대 수입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란에서만 공급을 받았었는데 이란이 이제는 다른 나라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중국 앞에도 좀 강자를 부릴 수 있게 됐죠. 그럼 중국을 고립화시킨다는 데에서 미국은 아주 착착 잘 맞은 것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희망론으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미국은 사실 1월 달에 반도체 굴기를 선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시장에서 전혀 호재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키옥시아에서 그 악재도, 그 오염 악재도 굉장히 큰 호재인데, 이게 시장에서 안 먹힌다는 것도 탄식할 노릇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호재인데, 하지만 어쨌든 미국이 지금 전 세계와 손을 잡고 중국을 고립화 시켜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중국은 이제 살 길은 내수 부양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합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부양책, 올림픽 끝났잖아요. 3월 양회를 통해서 대대적인 부양책을 쓰고 있고, 2주 전에 철강석 선물이 하한가 갔던 적이 있는데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해서 이게 너무 올라버리면 인프라 정책을 못 쓰게 될 그렇죠. 테니 이것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있었던 에버그린 퇴출도 저는 건전한, 실질적으로 경기에 온전히 호재로 반영될 수 있는, 경기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밑빠진 독에 물 붓지 않겠다는 의지로서 이런 그런 부실 기업들에 대한 퇴출을 의도적으로 저는 만들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철강 산업도 지금 대형 M&A들이 지금 막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중국에서 이렇게 다 이제는 모아가기 전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건전한, 과거처럼 무조건 정부가 밀어줘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내수 부양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들이 이 안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점도 좀 이렇게, 아직은 수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반대가 될 수도 있죠.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조선철강이 어려웠던 게 중국의 저가산에 밀려가지고 거기서 맞아요. 이제 힘들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생산량이 커지거나 맞습니다. 공격적으로 그동안 공해 오염 때문에 스톱했던 것들이 다 가동이 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것을 경기 민감주의 호재라고 보려면 짚어볼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정확한 지금 포인트셨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중국 물건들은 외부로 반출하지 못한다라는 전제로 지들 먹을 것만 쓴다라고 한다면 외부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산 철강에 대한 비중이 사실 크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중국은 자진 수요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물량만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건전한, 신뢰도 높은, 철강 가격의 신뢰도가 높은
이런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사실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가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유가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다고 한다면 조선 투자가 됐던 플랜트 투자가 됐던 중동 국가가 투자할 수 있고 미국 인프라 법안이 이미 통과된 것이고 그렇지. 이렇게 됐었을 때 약간의 일시적인 부침은 있겠습니다만 가격 전이가 결국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었을 때 경기 민감주들도 이제는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지금 석유화학이나 철강 실적 작년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도 주가 못 갔는데 이제는 이것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좋아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의 시나리오는 중국을 고립화시키겠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어느 날 반도체가 주도주로 등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은 여전히 제가 희망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과정 속에서 희망 시나리오를 좀 그려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쟁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전면전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없고 이게 이제 단지 변동성에 불과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미국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고립시키는 어떤 전략으로 확장해 나간다. 네. 그리고 거기에 수혜주로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가 그렇습니다.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네. 이제 좋은 시나리오네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워낙 낙폭화되기 때문에 일제히 다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반도체가 주도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낙폭화된 종목들이 워낙 질비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금 시장 반등이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는 다 나올 전 종목이 다 손잡고 1, 2%씩 3, 4%씩 올라가는 이런 반등이 우선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강대강으로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조금 완화되는 스탠스를 취했다가 또 그러다가 또 강대강으로 이걸 유지하고 싶을 테니까 계속 시간 질질 끌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지수가 이제는 악재에는 덜 반영되고 호재에는 크게 반영되는 시장의 분위기로 변화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전만 있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은 국지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치부해버리는 이 상황까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지금 오늘 밤 또 내일 정도까지는 조금 우리가 감수해야 될 좀 요것만 좀 극복해낸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증시는 이제 쌍바닥을 만들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논의해왔던 게 지난주부터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불안해하는 건 쌍바닥이 아니라 그냥 하락으로 가는 시작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서 반등이 안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함 차장님은 네.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 황금알 날르는 거위의 배를 가를 필요는 없다. 러시아와 미국 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고 싶을 텐데 그러려고 한다면 너무 대놓고 우리 그냥 긴장 관계 유지할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임팩트 있는 자극적인 이슈들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가장 세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타이밍이다. 그러면 지금 이 시장은 국지전이 일어나서 이것을 다 반영된 지수의 어느 자리를 지나가고 있고 그렇게 만들게 된다면 지수는 쌍바닥을 만들게 될 텐데 이 쌍바닥은 의미가 큽니다. 왜 의미가 크냐면 이 쌍바닥을 짚고 지수가 반등을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코스피 지수는 연준의 극단적인 매파를 극복했고 두 번째는 전쟁의 시나리오까지 극복한 쌍바닥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저가 매수세가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그 과정 속에 어느 선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수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피곤하지만 조금 이렇게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있으신 분들을 만나면 뭔 소리야 지금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뭐 살까 고민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이 나무에 벌레가 더 커 보이고 당장 썩어 죽을 것 같지만 멀리서 바라보면은 그런 고통이 있어야 증시가 좋아지는 거지. 왜냐하면 쌍바닥이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 바닥은 아무도 대응을 못 해요. 망연자실 바라보게 됩니다. 쌍바닥을 만들게 될 때는 못 견뎌요. 결국 포기 매물이 나오고 실망 매물이 아닌 포기 매물이 나오거든요. 이때 매수를 한다는 사람은
시장의 신뢰도를 높게 보고 매수를 한 거잖아요. 종목에 그렇죠. 대한 신뢰도가 앞서 있었던 사람들은 아이고 이건 안 되네, 포기해야 되네, 버려야 되네,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버리는 투자 심리에서 쌍바닥에서 매수하는 세력의 심리는 이제부터 이 종목은 나는 좋게 보는, 그러니까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의 색깔이 바뀌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쌍바닥은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만드는, 그러한 이슈를 만드는 과정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좀 희망의 회로에 좀 무게 비중을 잡아가고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기침 좀 한번 할게요. 예. 그 기침을 하면서 그 희망의 불씨가 조금 사그러드는 느낌이 드는데 자, 이제 뭔가 좀 강한 느낌이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 찬물을 끼얹는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 진바닥, 그러니까 쌍바닥을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 지금 네네. 여기에서 네. 거래량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거래 대금이. 네네. 그러니까 이거에 과연 진바닥이냐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라. 네. 그거는 이제 바닥을 보고 나야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여기가 진바닥입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때 내가 사라고 했잖아. 나중에 자기가 맞춘 것처럼 잘난 체하는 사람만 이 시장에 넘치게 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시장에 전 썩 별로 달고 좋게 하거나 그런 것에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네거티브 좀 부정적인 의견도 좀 아니, 그 네거티브 이 긍정적인 거를 들었는데도 이렇게 희망이 쫙 생기지가 않으니까 네거티브 듣기가 무서운데. 이게 아마 투자자들의 심리일 거야 지금. 글쎄, 그렇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리고 지금 그렇지. 나스닥 선물이 워낙 빠지니까 제가 좀 힘을 못 실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겁니다. 전작 날 확률 매우 낮아요. 지금은 국지전까지 시장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증시는 연준의 극단적인 매파와 전쟁 시나리오를 극복한 쌍바닥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모두 증시가 다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이 전 종목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주도주가 등장할 텐데, 반도체일 가능성도 있고, 어쩌면 아까 경기민감주일 수도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경기민감주는 몇 가지 짚어봐야 될 이슈들이 있다. 그러니 이번에 쌍바닥에 나온다고 한다면 손실이 난 네 종목, 가장 손실이 많은 네 종목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어쩌면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그 관련된 질문인데 네. 우리가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조 거래 코스닥이든 뭐 코스피든 10조가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적네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뭐 며칠 전에는 6조, 7조 이 정도까지도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낮은 거래 대금이 형성되는 쌍바닥이 네. 그건 상관없는 건가요? 의미 두지 않고 일단 쌍바닥은 다 쌍바닥으로 의미를 두는 건가요? 거래는 원래 반등을 해야 이제 의미가 네, 그렇습니다. 돌아서야 거래가 붙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 대금주,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말라 있다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고 외국인 기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천수답 장세인데, 그들이 방향을 돌릴 의지가 강하다라고 이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서 거래량이 폭증한다? 그러면 이제 무려 뭐 반대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호재라고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일단은 차치해 두고 싶고요. 오케이. 이런 의미의 좀 희망회로는 충분히 그릴 수 있는 저는 과정 속에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좀 부정적인 보는 견해도 좀 말씀드릴 텐데, 네.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과 러시아가 장기전이 간다라는 것의 기본 베이스가 고유가가 상당히 지속된다는 거잖아요. 유가 이제 $100 얘기하는데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가가 상방으로 더 쇼크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풀어버린 달러는 달러 가치의 하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자산의 상승으로 나올 텐데 부동산에 나왔어요 이미. 그러면 금은 조금 애매해졌어요 이제는. 그러면 실수요로 대변할 수 있는 유가가 과거에는 이제 안정적인 가격대를 60불에서 80불의 박스를 안정적인 그림으로 그렸는데, 풀어버린 달러에 이제 이것을 유가에도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지금 러시아와 미국의 긴장 상태를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좀 더 상단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100에서 $120까지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봤었을 때 우리나라는 최대 피해국이에요. 100% 원유 원자재 수입국이기 그렇지.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극복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느냐가 저의 첫 번째 관건입니다. 오늘 같은 날 조선주, 그다음에 정유주, 플랜트 관련주들이 좀 방어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아침에 조선주들이 바짝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네라는 해석을 갖고 싶었지만 천만의 말씀, 종가에는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가 상승을 우리나라가 그래서 고유가 수혜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가 수혜주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건 지금 종목들이 있다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이 고유가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게 기본적인 악재거든요. 이것을 극복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중국 고립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죠. 중국 지수가 올해 좋을 거라고 봤는데 이 정도로 이제 원자재까지 타격을 주면서 중국이 내수 부양책에 삐걱거리며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지수가 망가질 때 우리 지수가 가기가 어렵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신흥국 증시에 편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증시 비중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기본적으로 중국 증시가 잘 가야 우리나라 주식을 사내 마네라는 기본 베이스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기본 환경이 열리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 환율 좀 이상해요. 그러게 이제 아까 걱정됩니다, 지금. 네. 저는 방송하느라 장중에는 못 봐서 이제 끝나고 환율이 좀 한 1,200원 돌파했나 생각하고 그렇죠. 봤더니 네. 그냥 거의 그대로예요, 보합. 네. 오늘 아침에도 이 정도면 돌파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 한 2주 전부터도 계속 그랬어요. 환율이 더 올라야 되는데 장이 이렇게 불안하면 더 돌파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근데 최근 사태는 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오늘은 사실 뭐 이유를 갖다 붙이자면 엔화 강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러시아 전쟁 리스크가 있으니 여기서 뭐 달러 강세는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엔화 쪽으로 쏠림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이것이 완화돼서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서 달러 강세가 나오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그렇죠. 네, 조금 보수적으로 들어온다. 그렇다면 매도 칠 상황은 아니겠죠. 환율이 올라간다고 지금 매도 칠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탄력도가 조금 약할 수도 있다는 거. 차라리 오늘 환율이 한 120원 1220원 가 있으면 환율의 피해를 다 쓸어버린 다음에 그렇죠. 반전을 줄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 반전을 줄 겁니다 할 텐데 이것도 이제 조금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될 조금 여러 가지 타점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함 차장 네가 봤었을 때 호재 악재가 다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뜻이야? 저는 이 전쟁 리스크를 시장이 이제는 용인을 하는 거죠. 전면전은 없어.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전 상태로 가는 것을 용인한 상태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어느 정도 강대강으로 유지할 거라는 것을 시장이 받아들이는 시점에서 쌍바닥을 주고 그 이후에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모두 반등을 주는 것에 조금 더 높은 비중과 전략의 대응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증시가 여기서 전쟁 리스크로 해서 매도해서 큰 실익을 가져갈 수는 없는 자리고요.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그 확 빠졌을 때 매도한 분들 다음날 또 바로 급등하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날은 완전 말도 안 되는 패닉. 근데 또 그 급등한다고 해서 또 따라 들어갔던 분들은 또 어제 오늘 빠지니까 또 어이가 없고. 얘네들이 뉴스 싸움 하는데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제가 사실 일주일 전에 국지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국지전 발표가 나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친러시아 세력이 공격을 하면 그날 매수하겠습니다라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뉴스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들끼리 치고받는데 뉴스에 따라서 뉴스도 막 거짓 뉴스도 지금 막 있잖아요. 일단 언론이 너무 많아서 진짜 네이버에 검색되는 혹은 이렇게 뉴스 그 언론사라고 하면서 나오는 그 뉴스 플로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냉정을 찾아야 될 텐데 지금은 전면전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점.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일시적 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강대강으로 미국과 푸틴 이야기를 할 테니 그 쇼는 무조건 매수 기회로 저는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장 큰 틀에서 전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면전이 벌어질 것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아마 방송 보는 분들도 스스로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딱
결정을 해놓고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 앞전에 이제 박병창 부장님하고 같이 방송을 좀 했는데 네. 그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지난번 2000 몇 년이죠? 10 몇 년대 그 크림반도 사건 때 그때도 그러니까 일단 처음 이 러시아가 서방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냐 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 꼭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렇죠. 서방이 원하는 반대대로 진짜 개입하고 지금 그 뭐죠? 그 돈바스인가 어딘가 그 네. 자치구 만들고 응? 평화유지라는 명목으로 군사하고 완전 말 그대로 딱 뺏는 네. 그런 일이 벌어져도 네. 그래서 서방이 지금 말대로 막 전쟁 일으킬 것 같은 분위기를 막 해도 끝내는 전쟁은 못 일어날 것이다. 서방이건 러시아건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면전은 없어요. 무슨 핵 쏘는 거 아니냐, 드론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드론 공격했다가 난리 납니다.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일이고요. 실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저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지는 뭐 0.001%도 안 되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싶지는 않고요. 이제 뭐 짜증나는 스토리는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 강대강으로 대치되면서 이제 러시아는 은근슬쩍 중국에다 원유를 공급하면서 또 하나의 이속을 챙겨나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 이제 더 강대강으로 대치될 수도 있겠죠. 러시아, 미국이. 이제 결국은 둘의 해법을 어떻게 찾아나가는 건데 사실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푸틴이 이렇게까지 입장 발표를 한 상태에서 더 자극적이다? 뭐 이런 거를 준비하다기보다는 이번 주가 거의 이제 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하여튼 우리 스스로 그냥 자꾸 결정을 안 해놓으면 마음의 결정을 그러니까 스스로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네. 이 뉴스에 흔들리고 저 뉴스에 그렇죠. 흔들리고 그러니까 중심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보죠. 지금 이렇게 시장이 근데 아까 조선주 말씀하셨는데 조선주 그냥 그래도 흐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상승한 종목도 있고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했으니까 네. 뭐 다른 것도 뭐 한 1% 정도 하락이고 이 정도면 방어 잘한 것 같은데. 낙폭 가대 경기 민감주들 저는 지금 담고 싶어요. 계속 담아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조선주들이 있고 뭐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꼭 잡고 있고요. 뭐 이런 종목들 다 아시죠? 그런데 이제 조선주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 상승 수혜가 있죠. 왜 유가 상승의 수혜를 얻죠? 조선주가? 자, 지금 유가가 올라갔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파이프를 통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파이프가 가스가. 차단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니 배수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슈 때문에 조선주에게 호재다? 좀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주는 기본적으로 이 조선주가 해운과 물려 있고 해운이 플랜트와 같이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산유국들의 플랜트 수주가 일어날 때 플랜트와 더불어서 이제 벌크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주가 이어져서 함께 동반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조선주들에 대한 그리고 기본적으로 플랜트 수주라고 봐야겠죠. 기본적인 핵심은 그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또 지금 노골적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수혜가 이제 조선주에 좀 가미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 이제 환율단도 지금 위치에서 조금 원화 강세가 돌아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고유가와 이제 고환율 양쪽의 수혜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조선주인데 조선주가 그동안 이제 못 갔던 것은 LNG선 카타르 수주 이제 한쪽 날개였잖아요. 근데 이제 컨테이너 수주 중소형 컨테이너가 어느 정도 중간자를 해줬는데 탱커선 수준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부분은 새로운 그림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딱 러시아 유가 때문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오미크론이 해서 이제 끝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미국도 마스크 벗는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여기서 촉발된 것들이 해운업 실적 엄청 좋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 이어지는 수주들이 뭐 모든 업황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컨테이너도 마찬가지고 수주가 이어져 나오고 있고 LNG선은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에 벌크선, 탱크선까지도
돼야지 되는 거지만 지금 이제 모든 경제 활동의 정상화라는 거 봤었을 때 지금 이 바닥에서 사야 되는 경기 민감주는 조선주들은 좀 눈에 띄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는 뭐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아요. LNG선 이제 이쪽 때문에 유럽 쪽에서 수주가 이제 좀 지금은 사실 지금까지는 카타르 수주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나올 건 다 나왔는데 그 외의 국가에서 LNG선 수들이 이제 앞으로 잇따르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LNG선 1등이잖아요. 싹쓸이 해왔거든요. 싹쓸이입니다. 중국한테 가져간 물량은 중국이 보증수 물량만 딱 가져간 거지 나머지는 한국 싹쓸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를 우리가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 호재. 악재는 러시아에다 갖다 파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뭐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비중은 작습니다. 그것 때문에 리스크로 조선주를 피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 그것을 리스크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조선주는 이 자리에서 조금 경기 민감주를 담았을 때 최우선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우리 사실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살 것이냐 사실 잘 안 보인다. 네. 그러니까 가능성은 다 있지만 어떤 것이 주력적으로 주도적으로 튀어오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안 보이는 거잖아요. 좀 더 네, 지켜보면서 그렇죠. 찾아야 되는 거. 그러한 가운데서의 어떤 예비 후보군의 이런 크리티컬 이런 것들 들어간다. 이렇게 조선주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전략을 이렇게 짰잖아요. 1월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전략 중에 하나는 경기 민감주 30%, 반도체 30%, 반도체와 자율주행 30%, 경기 자율주행 다 몰렸습니다, 지금. 30%. 다 몰렸습니다, 자율주행 쪽은. 잘 올라갔었죠. 눈물 나와. 눈물이 나오려고. 눈물이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전 제가 너무 조급하지 않았어도 이게 되는데. 네. 우리가 웃을 수 없는 게 네. 진짜 이게 우프다 그러잖아요. 웃긴데 슬픈 거. 모든 분들이 이럴 거라고. 왜냐면 우리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자율주행에 대한 환상이 맞아요. 얼마나 컸어요. 애플카 네, 뭐 또 그 뭐죠? 그 분할 이슈 나오고 맞습니다. 하면서 네. 상장 이슈. 지금 애플카 어저께도 뉴스 나왔잖아요. 어떤 기업은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 비밀 그 공정 기업과 뭐 얘기를 오가고 있다 하는데 반응을 안 보이죠. 호재가 시장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아니 그리고 너무 당했어 그동안. 이거다 해가지고 애플카 뭐 알았어. 그러니까 뭔데 누군데 이제는 이런 거를 원해버리는 계약서 시장이. 보여줘봐 일단. 그래서 웬만한 호재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 어쨌든 시장에서 저는 경기 민감주 30% 이제 반도체 자율주행 30% 그다음에 나머지는 트레이딩해서 이 둘 중에 하나들을 샀다 팔았다 하는데 사기는 되는데 파는 게 잘 안 돼. 사면 물리고 이게 이러다 대주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물놀이 장세. 네. 그래서 이제 종목을 바꿔가면서 이제 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는 조선주와 이제 석유화학 주식들은 진짜 빠지고 다 빠져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적으로 그쪽을 조금 물타기 한다. 뭐 이런 뷰를 갖고 있고요. 언젠가 사실 지금에서 반등을 줄 때는 다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주도주가 뜰 때가 핵심입니다. 그때는 제가 비중을 확 바꾸게 되거든요. 있는 거 팔아서 네. 주도주의 그렇죠. 얼마 정도 실어요 비중을? 고객들과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50% 이하로 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싫어하시는 섹터라도 제가 바리까지는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주도주가 등장하면 주도주 안에서도 다양한 섹터군들의 포트를 잡을 수 있어요. 좀 안정적인 군, 그 다음에 좀 다른 핑계를 댈 수 있는 군들, 뭐 이렇게 좀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때 되면 그때 가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선주도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조선만이 아니라 화학주도 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일단은 현재 네, 너무 빠졌다. 실적 대비 너무 너무 주가가 빠졌다라기보다는 싼 자리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싼 거는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다음이 안 좋잖아. 이거에 대한 우려잖아요. 네. 피크아웃을 찍고 계속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올해 1월까지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1월부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좀 억울하게 추가 하락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맞을매가 미리 맞아놓은 종목들은 지금 하락해서 선방하고 있거든요. NC소프트 빼고 카카오나 뭐 에코프로 이런 것들은 지금 더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 시각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에게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 최근에 며칠은 조선주들이 오히려 좋아 보이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러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가와 고환율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로 봤었을 때 그냥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고유가 수혜주, 고환율 수혜주 하면은 1차적으로 뜨는 게 조선주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좀 지금 이 자리까지 빠진 자리에서는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그 4분기 작년 4분기 어닝 쇼크,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예상한 그 어떤 수익 비율보다 10% 이상 그러니까 낮아서 어닝 쇼크를 일으킨 기업만 200개가 넘는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체 시장이 또 빠지는 하나의 그 이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200개면은 선방, 그 기사는 제가 못 봤는데 200개면 선방했네요. 선방이에요? 네. 4분기는 늘 원래. 그렇잖아요. 늘 원래 좀 충당금 때리고 제가 과거에 늘 600개에서 800개 봤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늘 어닝 쇼크와 이제 충당금으로 다 치워버렸고 지금은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투심은 안 좋은데 의외로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은 충당금을 많이 쌓아놓고 싶을 수밖에 없으니 뭐 4분기에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진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주가의 하방을 악재를 녹여냈다. 뭐 요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네요. 네. 지금 반도체에 대한 전망들이 참 좋아요. SK 하이닉스 주가도 보면은 괜찮고요. 잘 지켜내고 있고. 그래서 관련된 주들도 그 후방 산업들도 괜찮은데 그 가운데서도 이 PCB 관련주들 뭐 지금 흐름이 괜찮다면서요? 안 빠지고 있죠. 네. 그러면 유일하게 성공한 섹터입니다. 진짜로. 유일하게. 그러니까 지금 투자한 거 중에서 네, 반도체에서 유일하게 성공.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분들이 그렇겠죠. 유일하게 성공한 섹터가 그러니까 PCB 쪽이지 않나.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담아야 될까? 이게 잘 지키고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는 어떤 신호로 봐야 될까? 아니면 장이 바뀔 때 난폭과대주들이 올라갈 때 이건 오히려 빠지게 될까? 둘 다 열어두셔야 돼요. 둘 다 열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에 그들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심텍이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니까 뭐 FPCB 다 아시죠? 심텍, 뭐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뭐 이런 종목들이니까 또 몇 가지 더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만약에 지수가 반등을 해서 이런 종목들이 밀리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낙폭과대 종목들이 올라와서 이 종목들이 밀리면 그때 이 종목을 더 사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접근하시면은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전 앞전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수 반등 올 때 강했던 요놈들은 조정 줄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딱 그 모양이 나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조금 점점 더 높은 밸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처럼 중국의 고립이라는 것은 한국 반도체의 구조적으로 좋은 호재가 지금 키옥시아 호재 되게 호재거든요. 이것이 시장에 반응되지 않지만 시장이 만약에 쌍바닥 찍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다 이 얘기할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호재들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호재들을 막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들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반도체는 저는 역시 실적 대비 싼 놈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 PCB 업체들을 대응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서 조정을 주면 더 사지 뭐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좀 지금 끝났냐? 전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DDR5 종목이죠. PCB 그러니까 종목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잖아요. 물리더라도 용기를 내야 할 때, 이건 멋있네 말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참 이 용기를 낸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섹터라든가 종목을 잘 선별을 해야 되는데 어쨌건 지금 반도체는 펀더멘탈 자체적으로 좋으니 그렇죠. 조금 물리더라도 더 계속 해나갈 이유가 그렇죠. 충분하다. 조금 제 개인적인 심리적인 의중을 조금 더 말씀드려볼까요? 뭐 틀리면 제가 뭐 한두 번 틀리나요? 틀리면 정답이 또 틀렸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아니, 우리 룰 생긴 거 알아요? 뭐요? 손목 걸기. 내가 손목 수직가. 저 그러면 사지절단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만으로 전 사지절단 했어야 되겠다. 너무 자극적인 발언. 너무 잔인한 죄송합니다.
파인테크닉스가 이제 자기 마위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로면 가네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PCB 이쪽 DDR5로 전환되는 이쪽 놈들은 갈 길을 가네라는 의지가 좀 시장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의지가 좀 세 보인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네. 요즘 DDR이란다. 그 D램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지금 올라와서 또 고무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일단은 키옥시아 이쪽이 이제 랜드 쪽이라서 그렇겠지만 뭐 디램도 마찬가지죠. 공급 쇼티지라는 부분이 아직은 시장 공급망 이것이 아직은 시장은 눌러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정상화된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정상화됐었을 때는 이제는 본격적인 수요단 자극이 지금까지 반도체가 좋았던 이유는요. 중국이 다 쓸어갔던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반도체를 확보해야 되는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키옥시아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율을 그러니까 이제 24시간 풀가동해서 바짝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자극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그렇지. 그럼 이거 관련주들이 올라야 되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안 되고 있어서 하지만 장이 턴할 때 그 이슈 그런 종목들 움직일 것 같아요. 하긴 지난번에도 그 뭐죠 그 해외 수출한 그 회사 앞타바이오였나 그때 그 뭐 계약해가지고 근데 그때 장 안 좋을 땐 별로 반응이 없다가 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지나고 나서 그게 갑자기 무슨 이유로 반영이 되면서 확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네네. 그래서 막 시장 재밌는 일 많았어요. 막 어제 뉴스가 오늘 반영되고 이틀 있다 반영되고 그래서 지금 너무 어두워서 모든 사람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막 이것만 보고 있고 뉴스는 맨날 그것만 타이틀로 뜨는데 이 파도가 지나갈 땐 묻혀 있었던 호재들 미국의 반도체 굴기, 그다음에 키옥시아의 호재들, 그다음에 DDR5로의 필연적인 전환,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전혀 부담이 없어 보이는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주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리오프닝 주들도 잘 네. 버티고 있잖아요. 그 최근에 그래도 계속 잘 올라왔었고 네. 또 오른 상태에서도 그래도 좀 잘 선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네. 받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그 관점에서 봐야죠. 살만하냐 지금이라도 아니면 이제 리오프닝 많이 오른 거는 이제 좀 그 익절을 하고 네. 낙폭과대주로 옮겨야 되냐. 종목별로 좀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행이 언제쯤 재개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증자 없이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항공주들도 고유가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조금 빼놓고 있고, 일단은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일단 이 리오프닝 주도 네. 섹터가 너무 여러 가지라 너무 많아요. 다양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리오프닝에는 조금 힘을 빼고 지켜봤었고, 관심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먹는 거죠.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지금요. 네. 하이트질러, 롯데칠성 탑입니다. 일단은 이것은 뭐 전 세계적인 리오프닝이 아니라 이번에 10시까지 늘렸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달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전면 오픈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변에 확진자가 없으면 이상하고 뭐 다 걸렸어요. 다 그냥 뭐 확진자가 정말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방역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고 이제는 독감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 이제 고통의 끝에서 좀 벗어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돼서 오픈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보복 소비의 원탑은 술입니다. 아, 술. 보복 소비 그동안 밀렸던 회식 예약자 힘들 것이고 그러니까 이 술을 우리가 그리고 사실 유흥 문화가 참 강한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저녁에 그런 술 뭐 식당도 그렇고 이 뭐 술집도 그렇고 관련된 사람 그 저 친구가 그 대리기사 그 회사 국내 1위 회사 사장인데 힘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카카오에 매각했더라고. 카카오에 매각하시면 대박이신데요. 자, 어쨌든 일단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이제 화장품은 기저효과가 심리적 투심의 기저효과가 커서 지금 강하다. 저는 트레이딩 가능하다. 종목별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이제 술이다 해가지고 이제 롯데칠성, 하이트질러, 국순당, 무학 이런 종목에서 트레이딩을 뭐 좀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여행 관련주에서는 이제 롯데관광개발과 강원랜드를 보는데 강원랜드가 이제 뭐 사실은 국내용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지금 숫자가 작지 않아요. 그런데 인원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원 제한이 풀리면 강원랜드가 가장 빠르게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사회적인 이슈의 가장 큰 문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회적 박탈감이거든요. 그것이 양극화는 더 심해졌죠. 맞습니다. 그것이 자극된 것이 이제 우리의 인식 안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그 다음에 코인이라는 것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땠고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 자극적인 뉴스들이 우리가 심지어 압박할 때 좀 슬픈 이야기지만 어쨌든 강원랜드는 빼곡히 찰 가능성이 높아서 이러한 의식에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오픈할 것이다라는 접근에서 봤었을 때 술과 관련된 음식료와 이쪽 뭐 강원랜드 그다음에 조금 되새겨 본다면 카지노 관련주들은 조금 근데 아까 좀 하이트진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정점 아니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왜죠? 왜 정점이시라고 할까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승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상승세로 네. 여기에서는 근데 좀 올라왔네요. 네, 그러니까. 뭐 하이트질로 단기적으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부터 계속 더 간다 뭐 이런 뭐 이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나의 관심의 포트군에서 지금은 많이 올라서 제외야 이럴 상은 저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이트질로는 지금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양이거든요. 하이트질로는 그렇다 치지만 롯데칠성은 여기서 뚫고 가면은 돌파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해서 새로운 마이웨이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유가로서 촉발된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주는 것이 음식료 업종이거든요. 그럼 음식료 업종에서 가격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술 가격 올린다는 것이 다 이제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음식료 업종이 가격 전이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가장 빠르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이것이 가격 전이가 가장 수월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음식료 업종이고 거기에 이제 24시간 술 영업을 하고 보니 얘네 기저효과가 장난이 아닌데? 라는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뭐 제외시킬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리오프닝도 이러한 이유로 네. 근데 이 리오프닝에서도 우리가 막 얘기했듯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식음료 섹터를 일단 좋게 보시지만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냐? 혹시 이 외에 식음료 말고 네. 좀 왜냐면 여기에서도 좀 덜 오른 섹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 더 낫지 않냐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리오프닝과 관련해서요? 네. 덜 오른 섹터 가장 이제 투심이 절박에 가까웠던 것이 화장품이었는데 화장품이 올랐는데 이것까지 올랐는데 지금 안 오른 섹터가 글쎄요 잘 안 저는 보여요. 떠오르진 않네요. 그렇다면은 이 관련해서는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그냥 어쨌건 식음료 섹터를 가장 괜찮게 본다. 앞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과 함께 연결해서 연계해서 해석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쪽 섹터도 그럴 수 있겠죠. 지수 반등 줄 때 너네들은 좀 수혜를 받잖아. 조정을 줄 거잖아요. 그럼 그런 조정은 매수 타임으로 볼 수 있겠다. 하긴 뭐 지금 소주 가격도 인상하냐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뭐 서민들이 뭐 한숨을 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건 워낙 가격들이 원자재가 많이 올라서 기업 입장에서도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필연적인 과정이죠. 우리 코로나 때 극장 텅텅 비었었을 때 CGV가 영화 티켓 올린 거 아세요? 그래요? 그때 이 코로나 때 걸리고 1년이 안 됐을 때 CGV가 영화표 티켓 값을 올렸었어요. 저항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류 업체들도 오픈되기 전에 지금 올려야 저항이 가격 저항이 더할 테니 그리고 나서 이제 매출이 극대화라는 뉴스가 그리고 그런 리포트들이 시장에 좀 이어져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PQ가 다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참 가격은
올리는 게 참 어렵죠. 근데 네. 내리는 거는 더 어렵잖아요. 안 내리죠? 음식료 저는 가격 내려온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막 이렇게 테이프 묶어서 팔잖아요. 그거 그램수 이렇게 따져보면 이거 다 아이고 내가 속고 있었구나. 나도 묶음 판매 괜히 싼 거 같아. 특가 해가지고 얼마. 그때 계산해 보면은 오히려 더 비쌀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3개 묶음들에서 하나 더 주니까 사가 해가지고 오이고 이거 싸네 해서 덜컥 샀다가 저 뒤에 갔더니 큰 봉지 하나가 더 싼 거예요. 같은 그램수인데 이거 막 이게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한테. 그래서 갔더니 뭐 다른 만두 하나 더 주셔가지고 이제 제 마음에 상처는 풀었습니다만. 네. 그 음식료 가격은 떨어지는 일은 저는 아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심리 참 힘들고 네. 괴롭거든. 이럴 때 잘해줘야지. 이럴 좀 주식 투자해서 지금 짜증 나고 지금 불편한데 지금 잘못 건들면 그렇습니다. 터지죠. 자, 그러면 시장 대비 덜 빠진 섹터 어디가 있을까요? 덜 빠진 섹터는 저는 확연하게 반도체 섹터. 반도체. 네.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가 그 아까 얘기하신 중국 이슈 이런 연계에서 좀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시장 대비 반도체라고 하시면 반도체가 다 안 빠진 건 아니에요. 원익, 아이패스, 테스트, 캐시텍 이런 종목들은 다 빠져 있고 제가 말했던 안 빠졌다는 종목들 위에 있는 종목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DBIT 어떻게든지 빠지면 사고 싶은 종목들은 다 위에 탄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하시고 지금은 반도체 중에서 많이 빠져 있는지 예를 들면 원익, 아이패스 지금은 이제는 이런 놈들도 올라올 수 있는 저는 자리라고 봐요. 딱 말씀드릴게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위에서 안 빠져 있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고 원익 IPS는 빠져 있거든요. 원익 IPS가 팔던 납품했던 장비를 주성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니 성장주로서 앞으로 좀 파이가 커져가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은 위에 있는 것이고 전통업을 하는 종목들은 밸류에이션을 높게 못 주는 종목인데 반도체 투자라고 해서 딱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종목들이 다 올라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선을 나눠서 지금 그룹별로 분류해 보셔야 이 분류 작업을 해놓는 것이 1순위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이 못 갔었던 전통 반도체 시가 증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한번 다 올라올 수도 있는 키 맞추기가 거기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도 또 시장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종목별로 무엇이 강했고 어떤 흐름에 있는 것들이 강했고 어떤 것들이 약했는지 이런 것들을 건설주에서도 대부분 건설 다 박살났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은 안 빠졌거든요. 그렇죠. 제가 늘 조선주 안에서는 현대 미포만 봅니다 했는데 현대 미포주는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것들 박살났을 때 현대 미포는 상대적으로 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키 맞추기 나올 때는 2차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다소 무거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시장을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조선주 안에서도 요거는 강했고 요거는 해서 지금이 키 맞추기 장세인지 조선주가 주도주로 탄력이 나가는지 주도주로서 좀 조선업에 힘을 실어준다고 한다면 그동안 덜 빠졌었던 미포가 강하게 갈 것이고 시장의 반등을 통해서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 이제 좀 포착이 될 것이다. 이런 모든 시나리오를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으려면 그런 종목군들을 분류해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준비를 해놓으셔야 될 때가 지금 이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건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그 어떤 섹터와 주식들을 살펴보는 것은 바로 이 시장의 성격이 바뀔 때 주도적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네. 주식들을 조금 더 일찍 찾아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주도주가 될 것 같아라고 판단 내리는 어떤 신호가 있잖아요. 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뭐 섹터가 같이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그럴 수 있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대장주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대장주의 등장. 근데 대장주가 등장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종목이 시그널이 떠야 된다라는 것인데 적어도 시총 1조 이상 종목군 안에서 10% 이상의 상승률이 보이는 종목이 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이쪽에 대한 강력한 호재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종목은 대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늘 시장을 그렇게 대응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조금씩으로 모아가다가 어느 날 그 시그널이 뜰 때 뭐 지금 예를 들면 딱 떠오르는 종목이 지금 뭐 예전에 좀 과거로 많이 돌아가면 셀트리온, KMW, 그다음에 삼성전자 뭐 이렇게 좀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다 안 가는데 한 종목만, 이 종목만의 호재로 가선 안 돼요. 업종의 호재가 떴었을 때 누군가 하나 대장이 내가 이제 이 업종 끌고 갈 거야라는 대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시장 뭐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기대감도 있지만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린 걸로 그러니까 시장을 외면하지 말고 왜냐면 요즘 같은 때는 계좌 쳐다보기도 싫거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종목 봐봐야 한숨 나오고 짜증나니까 아예 안 보기도 하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다음 주도주가 이런 구간에서 나올 수 있으니 좀 관심을 갖고 시장에 계속 참여를 하자. 지켜보자. 지켜보자. 예. 공부를 하셔야 된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그 공부가 목적이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데를 마음의 준비하고 싶은 게 목적이시잖아요. 그분에게 그렇죠. 제가 아주 실오래기 같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다음 시간에 더 좀 좋은 분위기에서 제가 2주마다 나오는 게 좀 억울할 정도입니다. 지금 오랜만에 나왔는데 장이 그 장보다도 사실은 그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공포 분위기, 전쟁에 대한. 예, 다음에는 뭐 좋은 날이 있겠죠. 네. 아 근데 내일장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략. 일단 오늘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나스닥 선물지수 안 좋고 내일 뭐 나스닥 오늘 급락하고 내일 장 역시 안 좋게 시작한다고 쳤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은요, 시장이 똑같이 매를 맞아요. 지금 1월달 시장은 성장주가 과한 매를 맞아서 지수 빠지는 것 대비 내 종목들은 과격하게 빠졌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수가 2% 빠지면 내 종목은 뭐 3%, 뭐 이 정도 빠지고 지금부터 빠지는 것은 전쟁 리스크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응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우리 섹터 여러 개 얘기했잖아요. 이 관련된 주식들이라면 다 이 종목들 안에서 손실이 큰 종목을 우선적으로 담아가는 겁니다. 뭐 기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지금 일단은 지수가 이제 많이 빠진 최근에 더 많이 종목일수록 우선적으로 기계적인 물타기 전략을 준비할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장이라 요즘 우리 전문가분들도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기운도 안 나고. 네. 그러나 어쨌건 이게 또 우리 현실이잖아요. 주식시장. 1년에도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우리 투자자들 특히 최근에 시장에 새로 진입한 투자자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또 이걸 하나의 공부 과정으로 삼으시면서 투자는 이제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제 근로소득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세상이다 보니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험 구간으로 마음 편하게 가져보는 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녁도 나스닥 시장 걱정하시고 뭐 이러저런 두려움들 생기시겠지만 이런 일들은 항상 있어 왔다는 거. 그리고 단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 생각만 좀 기준을 정확히 잡아 놓으시면 이렇게 그냥 이것저것에 휩쓸리지 않는 그러면서 더 손실을 크게 키우지 않는 그런 환경은 기본적으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저자님 2021년도에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아,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과정을 만드시죠? 네, 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 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 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 이게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0,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대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만 해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 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씩밖에 그 이해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거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1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